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가워요. 멀고도 험한 문과의 길. 아니 막 한 2,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김상조 깔 게 엄청 많다고 막 설레발을 쳐가지고 그럼 김상조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다. 야! 너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문재인을 깔려고 해도 손발이 좀 맞아야지까지. 네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야당을 하겠어? 나 이제 이 고독한 문과의 길이야 진짜. 야당이랑 손발이 맞아야지 여당은 좀 깔 거 아니야? 니네가 저기 청문회 한다고 와가지고 개 털리고 있으면 나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나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 믿을 놈이. 이거 내가 진짜. 누구 청문회야 지금? 야당 청문회야? 진짜 무식하게 질문을 하려면 좀 조사 좀 한 다음에 질문하든가. 이거 진짜 쪽팔려가지고 내가 진짜. 청문위원이 누군지 헷갈려. 어떻게 말을 이 새끼 질문하는 놈에 막 질문을 얼버무리고 그래. 진짜 답변을 얼버무리고 질문을 똑바로 했어야지 진짜. 나 시키러 가야지 진짜. 오고 하지 말어 임마. 내가 민망해서 못 보겠어. 내가 진짜 자유당 지지자면 진짜 개쪽팔려서 못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 지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자마자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외국 CEO가 스폰서냐고 따지고 진짜. 누군지 비밀이랬는데. 너네 언론에 그동안 흘린 건 뭐야? 너네 그동안 언론에다 흘린 거 그거 다 개뻥이었어? 뭐가 있는 것처럼 김상조가 막 되게 막 부도덕하고 뭔가 문제가 되게 많은 것처럼 막 그러더니 너네 어저께 좀 알고 괜히 몇 달 전에 입대하기 전에 대마초 왔다는 거 그거 지금 터트린 거지. 이 새끼들 진짜 자꾸 그럴래? 너네 자꾸 이럴 거야? 우리가 문과의 길을 가려면 좀 협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손발이 좀 잘 맞아야지. 그 CEO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 CEO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본 다음에 질문을 해야 개쪽이 들 팔리지. 이건 연병 진짜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 없는 거 티내고 지랄들이여. 문과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좀 맞아야지. 손발이 맞아야지까지 그냥 질문하는 것들이 뭐 아는 게 없어. 어떡해. 내 거야. 내가 옷 산 거야. 내가 뚱뚱할 때.
내가 뚱뚱할 때 옷을 샀는데 우리 신랑이 자기 옷을 알고 막 입고 다니더라고.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일단 영문도 모르고 들어오자마자 막 망치가 소리 질러갖고 왜 또 저런데 싶었던 님들, 예, 죄송합니다. 사실 뭐 오늘 김상조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야당이 정말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죠? 김상조는 반드시 날린다. 먼저 김상조는 완전히 뭐 날릴 수 있다, 뭐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오늘 아침에 개 털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는 중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기대가 컸어. 야, 이제 문재인 인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깔 게 있구나. 내가 지난번에 탁현민 까다가 그냥 그 사퇴하라고 막 그랬는데 임명을 안 받아갖고 사퇴를 못한다 그랬고 나 이제 쪽팔려가지고 방송 접고 이렇게 잠수 타다가 내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야,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이거 우리가 털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기다렸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문과의 기대를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냐고. 뭐 이래가지고 오후 청문회 뭘로 할 건데. 아이 진짜. 아니 이게 원래 이제 이 우리 같은 시사방송은 야당하고 손발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야당이 이렇게 멋있게 또 딱 쳐주고 그걸 또 막 이렇게 받아서 치고 막 멋있게 촥촥 이렇게. 아유 진짜. 니부터 맞아야 되겠어. 내가 아까 그 CEO 딱 질문할 때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어떤 CEO한테 추천을 받았냐고, 왜 CEO 이름을 못 밝히냐고. 그게 비밀이래잖아. 생전 그런 걸 받아봤어야 알지. 야,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봐서 모른다고 치어도 임마 니들은 국회의원식 돼가지고 씨.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제 김상조가 무슨 예일대학에 무슨 펠로우십인가 뭔가로 가서 이제 연구교수를 하다 왔대. 근데 이제 그걸 하러 갈 때 무슨 그 전 비용을 무슨 CEO들이 돈을 냈다는 거야. 근데 이름도 못 밝힌 CEO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국민의당 김관영이가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원래 그게 이제 그 미국의 CEO들이 그거 있잖아, 왜 기부하는 문화. 그래갖고 이제 이 CEO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예, 이거 저기 아예 이게 팩트 TV라서 영상을 틀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이 CEO들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장학금을 받는 쪽하고 주는 쪽이 뭔가 내통을 하면 그건 CEO들의 깨끗한 기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돈을 대는 게 누군지 모르고 돈을 받는 애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선진적인 제도였던 거야. 그런데 그 미국 CEO 이름을 대라고. 나 진짜. 익명의 기부자한테 기부 받았는데 그 익명을 대라고. 기부 받은 사람한테. 규정상 알면 안 된다는데. 아니 니네가 예일대를 안 가봐서 그러지. 모르면 질문하지 말든가. 보는 내가 진짜 오글거려가지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볼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공조체제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질문하다 말고 말 돌리고 막. 아니 무슨 저기 답변하러 아니 그 청문회 대상이 막 설명을 하려고 막 질문을 끊고 설명을 하고 막. 원래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어 내가. 청문회 중에 이런 청문회 처음 봤어. 야, 이건 뭐 그 청문회 받으러 온 사람이 막 다 물어봐 내가 다 깎아줄게 막 이런 분위기야. 도리어 질문한 애들이 막 질문 안 하고 시간 끌고 막 그러고 있더라.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20년을 싸웠다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털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무지막지한 재벌 새끼들하고 싸우려니 그 20년 동안 스스로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 만약에 20년 동안 이 사람이 뭔가 책 잡힐 게 있었다면 벌써 털렸던 거지. 벌써 매장됐지. 내가 딱 그 20년 동안 그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왔다. 언제나 칼날 위에서 살아왔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그냥 접어라 접어. 그냥 접어. 오늘 그냥 수고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접자. 이럴 땐 그냥 빨리 털고 나가야 돼. 괜히 남아갖고 미천 다 털리고 개망신 당하고 그거 어디 그저 얼굴 또 팔고 다니겠어. 아유 진짜. 이럴 땐 접어야 돼 빨리. 자리 잡고 이렇게 빠져야지. 그게 그 미쳐 저기 뭐 한 푼이라도 남기는 거야. 아유 이 사람은 뭐 어디서 이런 독종이 나타났어. 이 사람은 막 다 물어봐라 내가 닦아줄게 막 이런 분위기야. 괜히 건드려가지고 야 무슨 청문회가 미담 발표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예일대학에 그런 펠로우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오죽하면 예일대학에서 시민운동 열심히 한다고 데려다 장학금을 줬겠니. 어설픈 질문해가지고 그냥 개 털리고 그냥. 아유 이 문과의 길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김범수가 불렀어요. 네가 날 떠나. 포장. 조선시대 딱 꼰대형 선비. 고분할 테면 해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양 내리면 막 원샷에 마셔버리는 막 그런 꼰대형. 잘못 걸렸어. 이씨. 이 새끼들 기자들도 말이야. 그동안에 막 뭔가 대단히 막 잘못한 것처럼 그게 기사 쓰고 딱 얼굴 봐봐. 저 조선시대 때 왜 그 저기 뭐야 왜 삐짝 꼬라가지고 왜 꼬장꼬장 해가지고 임금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들이대는 그런 스타일. 사양 내리면 원샷 해버리고 그래도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막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 상소 쓰는 그런 꼰대형 선비야. 그지? 그 신용카드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용카드 제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기 신용카드를 안 쓰고 법인카드를 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기 이제 질문을 했는데 20년 된 가방 들고 다니더라. 야 나보다 더해. 내가 어저께 10년 된 티셔츠 입고 나왔더니 막 신상이라고. 20년 된 가방 꼬라지 그거 봤냐? 나 진짜 공무원이 진짜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카드를 어디다 썼겠어.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막 다니면서 20년 된 가방 들고 다니고 막 꼬질꼬질. 저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조선시대 때 선비 중에서도 막 그 하기는 뭐 저기 3찬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막 초가집 짓고 막 비세는데 마누라한테 바느질 시키고 그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야당도 참 안 됐다. 청문회 한다고 멋있게 나왔는데 지들이 털리고 앉아가지고 막 비린 줄 알고 깠는데 알고 보니까 미담이고 막. 내가 볼 땐 일부러 예일대학에서 제목만 보내고 내용은 안 주고 그랬나봐. 아니 무슨 저기 청문회장이 아니 근데 진짜 청문회장에서 여당이 정책적으로 더 개혁적이어야 된다고 여당 의원들이 까고 이런 거 진짜 처음 아니에요? 여당 의원들이 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앉혀놓고 여당 의원이 재벌들하고 이게 짬짬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말랑말랑해지면 안 된다라고 막 정책적으로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야당은 비리라고 깠는데 까보니까 미담이고. 우리 다 낚인 거야?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서 괜히 막 그 청문회 보게 하려고
그동안에 막 그렇게 낚인 거야? 막 그 비리가 많은 것처럼 막 그런 거야?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내가 언론은 내 요즘에 등다리가 된 기분이야. 언론을 아껴가지고. 아유, 내가 진짜 니들 내가 기레기 니네들 믿은 내가 잘못이다 내가 진짜. 저렇게 청문회장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보통 청문회장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거나 아니면 뭐 저 말을 얼버무리거나 그러는데 시간을 좀만 더 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메모하면서 답변하고. 참 이게 힘들어. 이게 문재인 시대에 동병상련을 느낀다니까. 야당이나 나나 한 건 했나 싶어가지고 터트렸다가 그냥 개쪽팔리고. 탁현민 사퇴하라 그랬는데 임명을 안 받았고 사퇴를 못한다고. 아, 니들도 막 저기 신용카드 영원이라 그러니까 막 와 니네들 하는 것처럼 막 법인카드 썼납다라고 달래붙었는데 1년에 1,700만원 미만으로 써가지고 신고가 안 됐다고. 참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뭐 청문회를 했는데 야당을 위로해야 돼. 참 누구들이 살기도 힘들다잉. 어쩔까. 개쪽팔려서 어쩐데. 내 눈이 슬프지. 아, 나 진짜 어저께까지 언론을 믿었다니까. 뭐 15가지 의혹이 다 거짓말이라며. 너네 자꾸 이럴 거야? 아, 뭐 문과의 길을 가려고 그래도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지 하지. 공격하라고 공 줬는데 수비인 줄 알고 상대방에다 넘겨주고 지랄하고 진짜. 15가지 의혹 그거 어디 갔냐고. 15가지 의혹 알고 보니까 15가지 미담이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알고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그 아파트가 미분양된 걸 산 사람한테 왜 따져? 아, 나 진짜 오후엔 또 뭔 짓을 하려고. 내가 청문위원들이 불쌍해갖고 조마조마한 것도 처음이야? 진짜 막 다운 계약서인 줄 알았잖아. 막 그래서 잘난 척하면서 막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답변하니까 답변 못하게 막 됐다고 막 그만하라 그러고. 나는 그냥 김상조 인정할래. 그냥 넘어가. 김상조 청문회는 우리가 물고 들어주면 더 추저보내줘. 이럴 때 괜히 뭐가 있는 것처럼 시간 끌어봤자 그거 민망하니까 그냥 뭐 잘해 먹어라 뭐. 그래 문재인 잘났다나 뭐 김상조 잘났다 그래 다 헤쳐먹어라 뭐 이러고 그냥 가. 여기서 그냥 버티면 버틸수록 참 좀 그래. 우리 치킨이나 캐러 가자. 나는 지키고 너는 굴 까고 우리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 시대에 야당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원래 내가 오늘 김상조 청문회 하고 얘기하려고 내 다른 방송 준비도 안 했는데 당장 컨텐츠가 없어. 15가지 의혹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깔라고 그랬는데 울컥해 진짜. 뭐 혹시 기사로 나온 거 뭐 없어? 뭐 깔만한 거? 깔만한 뭐 기사 뭐 없어? 야 오늘 그냥 방송도 일찍 접게. 뭐 그냥 니들 믿으면 내가 잘못이지. 내가 맨날 언론 까놓고 그래도 이 새끼들이 이렇게 밀어붙일 때 뭔가 있겠거니. 뭐 오늘 아침까지 뭐 그 자진 사퇴하라 그러고 막
김상조 하나는 확실히 날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껏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진짜. 잠깐만. 문화저널 20일 이건 또 뭐야? 여기에 그 영상이 나와요? 김상조 후보자 예일대 연수 스폰서 질의에 깊은 한숨.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미국 CEO 추천 통해 갔다는데 스폰서 아닌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미국의 CEO 추천을 통해 갔다는데 스폰서 아닌가? 김상조 추천 기업 CEO가 체류 비용 지원 안 해. 추천인 모르는 것이 원칙. 누리꾼들 팩트 체크는 하셔야. 질문에 아쉬움 드러내. 청문회 한 다음에 청문위원이 막 털리고 이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2004년에 미국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 미국 기업 CEO 추천을 받아 다녀온 것이 때 아닌 스폰서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예일대학교 펠로우 프로그램에 지명자 추천 방식으로 지원하신 것이 맞느냐며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 갔다고 하셨는데 누구냐? 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일 월드 펠로우 프로그램은 창립 300주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주요 경력 중 하나인 예일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기업의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니냐? 이 새끼들 진짜 쪽팔려. 평상시 지네 문화. 어따 스폰서야 진짜. 쪽팔려 진짜. 나혜선 질문을 퍼부었다. 추천자를 스폰서라고 몰아세우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상조 후보자는 말문이 막힌 듯 스폰서라고 되뇌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프로그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당신이 한국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라는 평판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이사회 중 한 분이 당신을 추천했다는 얘기만 들은 것이다. 어느 기업에 어떤 CEO가 추천했는지는 정말로 모른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며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비용까지 대둔 기업의 CEO가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니네처럼 맨날 기업에서 받아 처먹고 그 오리발 내밀 때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야 진짜 내가 진짜 부끄러워. 그러자 김 후보자는 지금 스폰서라고 말씀하셔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 기업이 저의 체류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이지 개개인마다 스폰서가 붙는 시스템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이어 추천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선발 과정의 기본 원칙은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물리적으로 의도적 스폰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의 스폰서 질의를 놓고 누리꾼들은 팩트체크를 하고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의원들의 질문 내용이 너무 안타까운 수준이다. 공격을 위한 공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접어. 그냥 접으라고. 그냥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 이러고 그냥 오늘 그냥 가서 저기 술이나 한잔 해. 소주나 한잔 해. 아이. 니네들이나 기업 CEO들한테 스폰서 받아 처먹고 그러는 거지. 20년 된 그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그 재벌들 그 뒤 털고 다닌 사람인데 20년 동안 칼라리에 살았대잖아. 저 사람이 재벌 그 저 삼성에서 500만원 강의료 주니까 450만원 돌려주고 50만원 받았대더라. 우리 신랑도 CEO 하나 먹고 강의료 50만원 받아. 그걸 또 무슨 고액 강의료라고 또 너네 털었다며. 50만원이 고액이면 진짜 씨. 야!
저봐. 저렇게 계속 막 쳐다보면서 말해. 지금 강의 중이야. 청문회 하러 나온 후보가 청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막 지금 강의하고 있어. 지금 막 쳐다보면서. 아, 나 같으면 청문회 안 해, 진짜. 논문 표절이라고 물고 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학술지에서 와서 실어달라고 얘기한 거고, 거기다가 정교수 되려고 그걸 갖다가 경력 쌓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공식 학술지가 아니라서 경력에 도움 안 된다. 니네가 하던 짓을, 그러니까 니네가 하던 수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쪽팔리면 우리 몫이야, 진짜. 막 청문 받는 사람이 막 한숨 쉬면서 설명하고 막 질문하다 딴 데 보고 막 하늘 보고 질문하고.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야. 니들한테 세비를 주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워, 진짜. 아니, 저런 사람은 어디서 데리고 왔어?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단장이었다며? 보니까 박원순도 갈궜겠어, 저 사람이. 딱 얼굴 봐봐. 만인을 갈구게 생겼어. 내가 볼 때 문재인도 갈구겠어, 저 사람이. 딱 얼굴 보면 아무나 다 갈고 딱 그렇게 생겼어. 공정거래 안 하면 저기 문재인도 갈구게 생겼어. 어휴, 막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조선시대 선비 초상화에 나오는, 어휴. 내가 볼 땐 저기 박원순이 참여연대 그만두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닐까 싶어. 저렇게 생긴 얼굴로 이러면서 계속 갈고 있을 거 아니야. 어휴. 그냥 소주나 한잔 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 보니까 살도 안 쪄. 하도 남들 갈궈가지고. 점점 야당 의원들이 얼굴이 뻘개지고 지금 지들도 민망해서, 원래는 그 청문 대상을 막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딴 데 보면서 해. 막 이러면서 막 그지? 청문위원들이 막 눈을 못 마주치고 딴 데 보면서 하고. 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으면 질문을 하지 말어. 제목이 뭐야? 김상조 청문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김상조를 청문회를 한다고 며칠 동안 언론에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15가지 의혹 있고 의혹 백화점이라는 둥 뭔가 비리 천국인 것처럼 떠벌려갖고 내가 오늘 드디어 이제 문재인을 깔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방송 준비도 많이 안 했어. 김상조 청문회 한 줄 적어놓고 기다렸는데 연병 15가지 의혹이 아니라 15가지 미담 아니야. 아파트 다운 계약서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1층 미분양 아파트고. 이 야당하고 손이 맞아야지. 손발이 맞아야지 뭔가 문재인을 까더라도 깔 거 아니야. 어떡할까? 오늘 방송 뭘로 하냐고. 저기 신용카드 금액이 제로라고. 그 법인카드만 쓴 거 아니냐고. 알고 보니까 1,700만원 밑으로 써가지고 그 신고가 안 됐대잖아. 아파트 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고. 나 진짜 문재인 또 어디서 저런 걸 구해다가 또 다 내놔가지고 그냥. 언론은 언론대로 등신대고 야당은 야당대로 등신대고. 지금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길어. 보면 야당도 이제 거의 포기한 것 같아.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이런 분위기야 지금. 아까부터 계속 떠벌떠벌 말하고 있어. 에이씨. 치켜러 가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아유. 이게 원래 야당 청문위원들이 이렇게 비리를 딱 쥐고 막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일대학에서 막 알아주는 시민단체라고 돈 대주고 연수시켜줬다잖아. 그런 거 우리 몰라도 되는데 등시 저런 게 까가지고 괜히 아휴 씨. 뭐 방송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내가 댓글 부대 애들이 탑 얘기하는 거 이해가 돼. 나도 제목 바꿨어. 탑이 뭐 어쨌다고? 아, 멀고도 험한 문과의 길. 저 등신 머저리 같은 야당들이랑 어떻게 5년을 보낼 건가? 시청옥 무슨 시청옥이야? 사주지 않았다. 그냥 15개 음악이나 틀까?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그런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오늘 방송 분량이 안 나와. 나 오늘 진짜 제목이 그거였어. 김상조 청문회. 아, 네 진짜 언내기 적지 쓰레기 새끼들 믿은 내가 진짜. 아이씨. 그래, 니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이 된다는 게 사실 힘들어. 나도 해보니까 알겠다 야. 그냥 우리 저녁 때 만나고 소주나 한잔해. 괜히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어떻게 여의도 공원에 모여갖고 그냥 소주나 한잔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세한탄이나 하자고. 기사를 써봤자 그냥 국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문제를 깐다고 깠는데 별로 통하는 것도 없고. 자, 그게 이제 김상조 얘기는 넘어갔어. 이 김상조 얘기 물어보지 마. 이제 끝났어. 탑이 뭐 어쨌다고. 자, 탑 얘기 기다려. 너네 저기 그 뭐니 세븐틴 컴백, 아니 방탄소년단이 컴백하면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야. 기다려. 아,
내가 이제 이 집 그만하나 했더니만 또 제목으로 낚는 거니까 아직도 또 아유, 노무현 시대 때 내가 속살 보여주마 씨. 노무현 시대 때 하도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속살 보여주마, 깊은 곳을 보여주마 이러면서 내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냥 D컵 소유자의 생방송 막 문재인 시대에 어떻게 좀 먹고 살아야 되겠군요. 아휴, 앞길을 막 응. 우리 저기 가야사 얘기나 할까? 가야사? 응. 가야사 얘기나 좀 해볼까? 뜬금없이 문재인이 갑자기 가야사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박근혜는 이게 저기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아니 문재인은 뜬금없이 가야사 얘기를 했어. 지금 역사를 갖고 놀자는 거야? 라고 들여다봤다가 또 조용히 덮고 나왔잖아 내가.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상도 전라도를 딱 편갈라가지고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영호남 대립 그거를 시키려고 그랬잖아. 왜냐면 이제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를 갈라치기 하려고 지역감정을 이제 유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가야사에 대한 얘기가 그게 그 저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더라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긴데 또 우리 서방이 또 가야 사람이잖아. 가야 동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요 여수 순천 진주 요쪽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종이 좀 달라. 그 저기 광주 요 북쪽 사람들하고 광주 요 북쪽 사람들이랑 그 여기 여수 순천 이쪽 사람들하고는 생긴 게 좀 달라. 이쪽 사람들은 좀 그 뭐라 그러나 서역 냄새가 나. 키가 크고 키들이 되게 크고 그리고 여자들도 그 뭐라 그러나 약간 서구적인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이주민의 어떤 뭐라 분위기가 보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주해 왔다. 그렇게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데 가야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큰 역사적인 연구가 부족했어요. 기사가 났어. 예. 그 저기 이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 뜬금없는 가야사,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더라고. 예. 요게 왜 가야사를 연구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여기에 또 엄청난 음모가 있더라니까. 문재인 참. 나 이거 진짜 치켜러 가야지 내가 진짜. 문 대통령 갑자기 가야사 복원 지시 외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김해 수건 사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공동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주문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맨 첫 줄에 있는 거야. 영호남 공동. 노무현 정부 때 세상에 가야사를 연구하자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을 깨는 주요 이슈라고. 가야가 이 호남하고 영남을 이렇게 남쪽 지방을 다 아우르는 형태였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영남 호남 지역 감정 해소 차원에서 이걸 연구하자 그랬었던 거래.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면과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운을 뗀 뒤 가야사 복원 사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방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며 그 속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역 이슈들,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배려할 때 요 가야사 연구를 포함시켜라. 문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내자 참석자들은 가야사라며 다소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에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이 말이 맞아요. 예. 그래서 가야사는 신뢰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됐다. 근데 가야 문화가 확실히 좀 다른 문화야. 그러면서 가야사가
경남 중심으로 경부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 섬진강 주변의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가 맞물리는데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렇게 넓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예, 진주, 사천, 광주에서 남원까지가 전부 다 이 가야 문화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영호남의 벽을 허무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정기획위가 놓치면 다시 과제로 삼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반영하게끔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야사 복원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돼서 노무현 정부 때 2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의 기간은 2006년에서 12년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 무식한 새끼가 그거 했겠냐고. 예산 문제로 2012년에서 18년으로 미뤄졌다가 지난해 다시 2018에서 22년으로 연기됐다. 사업이 늦춰진 이유는 사업 부지 매입 비용과 부지에 있는 공공단체와 초등학교 등의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에만 4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총 2,9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만으로는 사업비용 충당이 어려워 국비 확보에 김해시가 전력을 기울이는 까닭이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1단기 정비사업에는 1290억 원이 투자됐다. 김해시는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가야 2단계 사업 청사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김해가 영남권의 거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허성권 김해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김해를 지역구로 둔 민홍철, 김경수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대선 때 문 대통령이 김해에서 얻은 득표가 46.5%에 달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야사 복원사업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영호남 화합을 상징할 수 있는 공약을 취합할 때 가야사 복원도 있었는데 경남 지역 공약으로는 들어갔지만 중앙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정리하면 가야사 복원사업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 같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 영호남 화합, 국민의 통합이라는 화두를 계속 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야사는 한일 관계를 정리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라며 일본이 가야 역사를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인데 고대사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왜곡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야 역사 복원은 상당히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배경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부울경이 중심이 되고 호남도 관련이 되는 사업이란 점에서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또 사업비용 문제에 대해서 과거 신라백제 복원 전례를 보면 전체 예산은 많이 들어도 연도별로는 그리 많지 않다며 지자체 사업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측면이라는, 그리고 사실 우리 현대사의 왜곡이, 우리 현대사의 왜곡이 이 지역 감정 때문에 비롯된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지역 구도를 개선하면서 그래서 영호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한일 관계까지 내다보는 일본의 우리 역사 훔치기, 이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으로 가야사에 대해서도 국비 차원에서 지원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게 단지 이걸 김해를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야사 복원을 김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 쓰란 얘기는 이게 영남과 호남, 지금 어디까지 섬진강을 넘어서 남원까지도 가야 문화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통 크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가야사 연구복원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 자, 프레시안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냈네요. 이 좀 문재인들 좀 까는 내용인가? 문 대통령의 가야사 발언이 반가운 이유.
어쩌다 보니 대통령과 취향이 겹치게. 아, 이거 참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역사에 관심 많다고 한다. 기자도 그렇다. 그래. 까는 게 이게 참 어려워.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반갑다. 언론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가야 유적이 분포한 영남, 호남, 충청 일대를 가야 문화권으로 엮어서 개발하면 지역 통합의 의미가 있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김해, 함안, 창녕 등 가야 유적 분포지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한 사업을 추진했었다. 노무현 정부 3년차 2006년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개인이 역사에 관심이 많다. 칡을 캐러 가야지. 이런 해석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으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기부터 까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까는 거야. 자, 아싸. 깜짝 놀랐잖아. 기대가 더 큰. 뭐야, 기대가 더 크니까 우려부터 집죠. 역사 연구를 정부가 설정한 목적에 맞춰 유도하는 건 잘못이다.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도 그들 나름대로 선한 목적으로 시도한 거였다. 권력은 늘 역사 해석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건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 지역 통합이라는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역사 연구 지원 자체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원만 해라. 둘째, 새로운 토건 사업이 벌어지는 건 위험하다. 이미 온갖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를 테마로 삼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역사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에 근거해라. 또 역사적인 근거는 있지만 토건 사업의 외피일 뿐인 경우도 많다. 대부분 실속이 없다. 일부 토건업체가 잠깐 돈을 챙겼을 뿐이다. 지역 경제 생태계에는 오히려 해롭기도 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그냥 이어받는 것이라면 무리한 토건 경제의 부작용을 걱정하게 된다. 이번엔 기대다. 여기부터는 그냥 안 까는 거고, 세 문단 까는 것도 아니고, 경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문화재 연구의 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건 일단 반갑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가야 역사 자체가 지닌 독특한 성격이 있다. 한반도 남부 곳곳에 소규모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고대 국가의 문턱에서 무너졌다. 넓은 영토의 패권을 확보했던 고구려 대동강 이남을 통일한 신라 등과는 다른 성격이다. 힘의 논리를 쫓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야 역사가 매력이 없다. 통일도 하지 못했고 패권 국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작고 약했으므로 애정이 생긴다. 대륙을 호령한 동이족의 기상 따위에 집착하는 역사 콘텐츠 소비 형태는 변태적이다. 왜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빠들하고는 정반대 입장인 거죠. 왜 우리 공동체가 지녀야 할 자부심의 근거를 과거의 영광에서 찾는가. 그저 강자 숭배일 뿐이다. 가짜 역사책인 환단고기 추종으로 대표되는, 여기도 나오네. 가짜 역사책인 환단고기 추종으로 대표되는 유사 역사학 유행이 위험한 이유도 이 대목이다. 작고 약한 정치 공동체의 가야에 대한 관심은 힘의 논리를 설파하는 역사 콘텐츠가 지닌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반가운 이유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치기나 캐러 가야지. 제목은 문과인 척 해놓고. 뭐 얼마나
아울러 가야 역사에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금 우리가 공감할 대목이 있다. 지금도 한반도 주변의 열강의 역사 전쟁이 한창이다. 힘이 센 나라는 약한 나라의 역사를 왜곡한다. 가야는 신라 시대에 이미 역사 왜곡의 대상이 됐다. 신라 중대의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가야 역사를 윤색했다. 한편으로는 불교적 책체를 입혔다. 다른 편에서는 미추왕대 이후 김유신계 후손 몰락에 따른 반작용이 있었다. 가문의 몰락을 가야 역사를 신비롭게 과장해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육두품으로 떨어진 김유신 가문에서 작동했다. 김유신 가문이 금관가야 왕가의 후손이다. 수로왕과 결혼한 허황후 신하가 이렇게 첨가됐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 역시 꾸준히 역사 왜곡 시도를 했다. 8세기 초에 일본 서기를 통해 가야 역사를 재편해버렸다. 그 영향이 오래 남아서 조선 후기 일부 실학자들도 한반도 남부가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했었다. 19세기에는 임나 일본부설이 나왔다. 강자와 약자가 각자 나름의 이유로 왜곡된 역사, 그걸 제대로 살피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세계화 노선의 가능성과 한계. 가야는 철의 산지이기도 했다. 쇠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리고 낙동강과 외를 잇는 중개무역의 거점이었다. 금관가야가 있던 자리인 지금의 김해는 철의 바다라는 뜻이다. 아, 김해가 철의 바다. 간척사업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왔지만 원래는 바닷가였다. 무역과 외교는 가야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가야는 망하기 직전까지도 외교에 몰두했다. 지금의 하만 지역인 아라가야가 추진한 고당 회의가 이런 사례다. 가야 역사를 살피는 일은 제조업 국가 한국이 택한 세계화 전략이 지닌 가능성의 한계를 곱씹는 작업이다. 아울러 다양한 주변 민족과 어울렸던 가야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다문화 사회 한국에도 가야가 이래? 시사점이 있다. 하긴 우리가 고등학교 그 국사책에도요, 가야사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 가야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문재인 역사학 전공이 아니지 않나? 법학이지? 아씨, 쪽팔려. 끝으로 한 가지 더, 문 대통령의 말대로 가야 역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대목이 많다. 그래도 대략 분명한 건 강력한 왕이 있는 고대 율령 국가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왕이 초월한 권한을 갖고 있어 대왕으로 불리기도 하고, 왕의 통치권 안으로 기존 소국의 왕은 귀족으로 편제되어 음락의 거수 등은 중간계층으로 편입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은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던 시절에 대한 상상력을 열어준다. 이는 다시 권력이 대체 왜 생겨났나? 우리는 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말이 이게 나라냐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구호 가운데 하나가 나라다운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란 제 역할을 하는 나라일 게다.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것만으로 문 대통령의 가야 역사에 대한 관심은 반가운 일. 저봐, 김상곤 아직도 자기가 주도하고 있어. 청문 위원들이 질문을 이 방송 일찍 줬고 소주를 한잔해. 저기 사드 얘기할까? 우리 사드 얘기할까? 가장 존경하는 수송 분통 터졌다. 김상조 제작을 화제. 지금 동아일보에서 김상조 빨아주는 거야? 야!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내가 오늘 딴 걸로 준비를 했지. 깔게 엄청 많은 척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씨. 아, 진짜 환장하겠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낡은 가방이 화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회의장에 너 왜 이렇게 울컥하냐? 김 후보자의 제자라고 김 후보자가 가져온 다해진 갈색 가죽 가방이 포착됐다. 최근 김 후보자의 제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소개한 낡은 가방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커뮤니티에 김상조 교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김 교수의 거적대기 같은 가방이 얽힌 사연이 소개됐다. 글 작성자는 당시에는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셨는데 대학원 때부터 쓰시던 거라 하셨다. 진짜로 지하철이랑 마을버스 타고 다니셨다며 저녁 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가면 거의 전철 막차 시간에 종종 교수님이랑 마주치곤 했는데 가방이 진짜 거적대기 같이 너덜너덜한 걸 들고 다니셨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꼴이 그게 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본인 사회적 지위가 뭐냐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님이시잖아요 라고 물으니까 껄껄 웃으며 그냥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 이 가방이 뭐 어떠냐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글 작성자는 카드 신고액 0원이라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줄 몰랐다. 옆에서 잠깐만 지켜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 알 거다. 생활 내에서 돈 쓸 일이 없는 양반. 꼬장꼬장 나오네. 아이, 소주나 한잔 해. 저버 새끼들아. 그만해. 쪽팔려서 내가 진짜 15개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에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자 여러분 사드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조선일보가 어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드가 가동 중이다. 요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성주 군민들이 그 골프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상한 증상을 느낀다라는 성주 군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드를 함부로 가동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미 사드가 가동 중이다. 사드 레이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그 국방부에서 5월 1일 날 이미 준비 다 됐다. 이런 얘기를 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가 6개를 갖고 와야지 6개를 다 들여와야지 배치가 되고 가동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말에 분노했다. 오늘 아침 이재용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미 배치가 됐다는 말에 화난 거다. 어저께까지도 그 국방부에서 거짓말했잖아. 자기네들은 전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유당에서 어제 아침 그 인터뷰를 하면서요. 국방부에서는 전개라고 설명했는데 청와대에서 배치라고 알아듣고 지네들이 화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다. 진짜 그 배치라는 말을 그러니까 썼다. 예. 이미 배치돼서 저기 가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문재인이 화를 냈다는 거야. 왜냐면 아직 배치가 안 됐다면 가동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교적인 여지가 있지만 예. 네. 아니 요거 전에 이재용의 뉴스쇼라는 게 있어요. 이재용의 아침 뉴스. 거기에 딱 정확하게 나와. 이미 가동 중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배치됐다는 말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로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경로한 이유가 사드의 레이더를 이미 이 새끼들이 가동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 7시 뉴스에.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이미 이게 어젯밤에 나온 뉴스이고요. 이게 오늘 이재용 뉴스에서도 받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드 레이더 가동 중이다라는 한민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놀랐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개하고 배치가 다르다 그랬잖아. 전개는 그냥 갖다 쌓아놓기만 한 거고 배치는 가동 준비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배치 수준도 아니고 이미 가동 중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문 대통령이 놀랐다. 사드 가동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중국하고 외교가 카드로 구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빠른 운영에 당황한 듯 한 발언 2주 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했다. 예. 이러면서 뭐 2주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조사했겠지. 안 믿고 조사했겠지.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사드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다른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드는 사막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사드는 바닷가를 향하고 있어 레이더가. 여기처럼 육지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육지에다가 레이더 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거기다 지금 그 성주 레이더 위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잖아. 이거 충청도도 위험한 사건이야 이거.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자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려먹고 예,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의 불똥이 지금 군내 사조직이죠. 알자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알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지난 우병우 전 수석 청문회 때 그때 잠시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조직 알자회가 이번 사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알자회란 이름을 세상에 다시 꺼낸 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홍익표 수석 부의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홍익표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자회 이름도 재밌어요. 어떤 조직입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군내 사조직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해제했던 가장 유명한 사조직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하나회였죠. 하나회죠.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을 무료로 진압한 군내 사조직이었죠. 예. 그래서 이 하나회를 비롯해서 당시 육사 그 후배 기수 중에 이어지는 게 만나회, 그다음에 알자회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 하나회는 주로 이미 그 고위장성급 내지는 이제 이 정치인 출신이 다 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뭐 예편하거나 또는 이 사법 처리가 됐었는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알자회 같은 경우는 그 초급 그 위관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였기 때문에 진급에서 다소 그 불이익을 받거나 일부는 뭐 예편한 그런 경우를 해서 당시 그 사조직이 다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34기,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네. 기수마다 한 10명씩 해가지고 100여 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자회. 그러니까 일단 이름은 그냥 알고 지내자. 이거 친목 모임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 문제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 지금 알자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뭐 이미 그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독사판이에서 또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그 알짜 사단장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처가 있습니다. 예. 인사 담당 부처나 또는 정책 담당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지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 되게 진출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면서 서로 자기 선후배들 간에 추천하고 끌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사단 전방부대 사단장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단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한때 요즘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일사단 같은 경우는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전두환 사단, 예. 뭐 구사단은 노태우 사단 해서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관련했던 하나의 후배들이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의 출신 장군들이 계속 오는 그런 사단들에 대해서 명문사단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예. 지금 이 알자회는 아닌데 진짜 알짜 요직들을 다 누리면서 알자회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 민정은 라인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박범계 의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계되면서 그냥 위험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파악은 했는데 다 네. 파악했으면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덮고 넘어갔다. 거기에 우병우 전 거죠. 수석이 뒤에 있다 이 예, 말씀이세요. 그런 그 당시에 우리 박범계 의원이 의혹 제기가 의혹이 제기가 있었죠.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 권력, 그다음에 국내 사조직, 예.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예.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상황까지 이 사람들이 특정 인맥이나 예. 특정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청문회 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알자회 얘기가 나오면서 군이 자체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결론 낸 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미 다 해체됐더라. 문민정부 시작하면서 그때 해체 작업 벌였고 다 해체됐다.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실세가 누굽니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거든요. 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 주요 보직을 차지했었고 예.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죠. 그게 한 10년 이상 사실상 국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거죠. 국내 예.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로 한민구 인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그다음에 이런 알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사 내 특정 인들의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예. 이런 국내 여러 사람들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국내에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감찰한 거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도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고 뭐 김관진이란 사람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다 막힌 겁니까?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되겠는가? 김관진 씨가 당시 안보실장이었고요. 그다음 한민구 국방장관이었고, 예. 그다음에 우병우 씨가 여전히 그 당시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예. 건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감찰이 불가능한 거죠. 네, 잘못된 허술한 감찰이었다. 그러면 이미 사조직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알자회 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알자회는 아니라면서요. 독사파라면서요. 이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스스로 이제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국내 오랫동안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적 관계나 인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연수 갔다 왔죠. 네네. 유학을 갔다 오면서 연수를 갔다 오면서 국방부 내에서 군 내에서 예. 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 연수를 갔다 오거나 하여간 공부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중용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라서 독사파란 말이 나온 건데. 독사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당 부분 김관진 인맥이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아는 이 인적 관계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했다는 거거든요. 또 공정하게. 있습니까? 예. 네.
홍 의원님, 독사파 네. 알자회 말고도 또 이런 사조직들이 더 있어요. 독사파라는 말은 독일 사관학교로 연수 갔다 온 인맥, 그게 독사파. 다른 말로 김관진 인맥. 아직까지 아마 핵심적인 게 두 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알자회 뭔지 알았고 독사파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이 사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사조직하고는. 제가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예. 이번 군의 문제는 외교적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군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군의 어떤 안보상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일방 처리의 그 과정을 위해서 드러나는 문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아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이라는 것은 고도의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떤 민주적 통제 내지는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게 이제 국방장관 출신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군복 입다가 우리나라는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 5년 이상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이후에 5년 이후에 국방장관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예. 이런 또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인이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런 문미 통제가 약화된 거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사적 조직이 안에서 행위하면서 이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이제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은밀하게 그렇습니다. 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조직들이 동원된 거 아닌가? 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군 통수권인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이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적 누락이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 인맥에 의해서 자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찰을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 간에 이런 조직적 연계가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런 위계 라인에서 의한 게 아니라 사적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김관진 실장은요. 근데 이 보고 누락 사태가 벌어졌을 고무렵쯤에는 실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독사파의 중심에 김관진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렇습니다. 옷은 벗었지만 김관진 실장이 뭔가 중심이 돼서 이 보고 누락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 지금 사드가 당시 작년도부터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나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히 알려졌죠.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도 이 문제는 거의 김관진 실장이 독점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 청와대에서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관성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관진 씨가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씨가 5월 21일부로 그만뒀고 26일 보고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김관진 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김관진 전 실장이 핵심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관진 실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지금 보고 라인에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독사파입니까? 지금 일부 몇 명 확인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니까 연수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김관진 되게 군의 인맥에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가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핵심 참모로 있었거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근무지가 중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만 여쭙게요. 네. 사조직 구성 불법이죠. 군대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면 감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군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단순한 친목 모임 정도라면 그것은 단순 징계나 또는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는 모의했거나 인사 개입에 개입했거나 또는 특정한 군내 사업들을
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맥들을 활용됐다면 이건 단순히 군형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예. 그 정도 여부나 수준이 면모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그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를 만약에 지금 가동하고 있다면 이거 김관진하고 한민구뿐만이 아니라 이거 황교안도 이거 실형 살아야 될 문제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거 국제법상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 시벌놈들이 이걸 지금 가동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 수준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매국행위야. 반역행위야 이건. 얘네들은 항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다스려야 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반역죄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일단 이 새끼들이 보고를 안 한 것만은 이거는 항명죄야. 보고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는 우리가 항명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5월 1일부터 가동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5월 9일에 대선이 있는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엿먹어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반역죄라고. 이건 새 대통령에 대한 항명죄를 넘어서 이건 국민에 대한 반역죄예요. 이건 황교안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5월 1일 날 이 사드가 가동이 됐다면 이건 황교안이를 잡아 족쳐야 될 문제야. 그 당시 행정 책임자가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이거 김관진 한민구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였던 황교안. 이게 왜 이 지랄을 막지 않았냐. 막지 않은 거냐 막지 못한 거냐 공모했느냐. 이거는 분명히 5월 1일 날부터 사드가 가동됐다면 이걸 모른 문재인이 안보 문에 그냥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건 그렇게 지랄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문재인이 들어오기 전에 황교안 시대에 벌어진 범죄야. 그래서 황교안하고 한민구, 김관진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 기소해야 된다. 자, 근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국방부 장관 안 바꿨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방부 장관을 안 바꿔버렸으면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뭘 숨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 이 국방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업무가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 그게 국방부야.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그 역할을 유지시키면서 업무 인계를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다 지워서 깡통을 만들어 놓고 보고도 안 하다가 지금 털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국방부 장관도 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청문회 전에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국방부에서는 문재인이 엿먹으려고 자료를 깡통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것부터가 항명이고 이거는 국방부가 어떤 정권이 와더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방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항명죄를 넘어서 이거는 반역죄라고 나는 이거는 바라봐요. 이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좀 봐줄래요? 이거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황교안이가 5월 1일부터 사드를 가동시켰다면 이거는 반역죄로 봐야 돼. 예. 음모론이 또 음모론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제가 또 한 방 날렸나봐요. 예. 이거 한번 법조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게 5월 1일 자 봐봐. 이미 미국에서도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다음 정권하고 얘기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이전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모든 얘기가 다음 정권이 들어오고 절차를 밟아 12월부터 가동한다고 해놓고 5월 1일날 그냥 가동을 시켰다라면 이거는 반역죄야. 이거는 황교안이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관진하고 그 한민구는 항명죄로 처벌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황교안이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공식적인 동의도 얻지 못하고 않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위반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다라면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긴 행위에 해당하므로 요거는 반역죄로 처벌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관진, 로키드 마틴 F-35 선정 주도. 이게 진짜 심각하네 이거. 로키드 마틴 이것도 김관진이 주도했다는 거야. 정무적인 판단이라면서 막판에 결정을 바꿨다. 김관진이 로키드 마틴의 F-35가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서 2013년 9월 FX 사업 후보로 낙점됐던 F-15 SE가 최종 승인 직전에 탈락하고 이듬해 로키드 마틴의 F-35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될 당시 결정을 바꾼 의결기구인 방위산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이 로키드 마틴에서 뭔가 이거 받아먹은 거 아니야 이거? 그 차세대 전투기도 억지로 그 당시 문제 말 많았던 F-35로 바꾸고, 그리고 이번 사드도 무리해서 갖다 꽂은 거 아니야? 매체는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김관진 당시 방추위원장이 정무적으로 판단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F-15 SE를 부결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석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방추위 결정 전 예비역 장성들은 F-35처럼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올렸다. 로키드 마틴의 군사기밀을 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도 이 씨발놈들 진짜 안보 책임자들이 지금 군사기밀을 팔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 김관진 지금 신병 확보돼 있나요? 지금 김관진을 며칠 동안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 김관진이 국내에 있는 건 확인되고 있나요? 이거 진짜 이적죄야. 아니 이적죄는 적군에게 도움이 될 때고요. 이거는 반역죄라고 봐야 돼. 국익에 반하는. 그 오늘 해외로 나간 건 한민구고 그 국방부, 그러니까 국제국방부회의에 가느라고 한민구가 오늘 해외로 간 거고요. 지금 김관진은 지금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며칠 동안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보도가 어저껜가 있었어.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민구를 출국 금지하려다가 오늘 있는 그 아시아 회의, 아시아 국방부 장관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봐. 근데 이 통일뉴스 이건 어디지? 이거는 통일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얘긴데요. 사드 보고 누락 우연 아니다. 본질 은폐를 위한 국민 기만이다. 사드 저지 국민행동 무용지물 백해무익 불법 사드 철회만이 분명한 해법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편법, 거짓 꼼수, 직무유기 국가 중대범죄. 아니 아까 제목에는 반역죄 얘기가 있는 것 같더니 안 나오네요.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 군형법은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전시 또는 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 보고만 가지고도.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사드에 대한 거짓 보고나 보고 누락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단순한 사드에 대한 보고 누락 수준이 아니라고. 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직무유기 중대범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반역죄라는 말은 안 나와. 예. 박서군? 그니까 이건 좀 이제 이 박서군이라는 분은 어떤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 시민운동 단체잖아. 시민운동 단체에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 애국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반역죄로 보여.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사드 문제가. 예. 이것도 음모임? 음모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걸로 봐서 지금, 오늘의 요원들의 키워드는 음모인가 보지? 예. 지금요, 이 사드를 일단 가동하고 있다.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김해 지역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예, 그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국방부 주장이야. 이 시벌놈들인 거죠, 진짜.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김천 혁신도시.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어저께 우기고 있어. 그리고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게 주한미군이 가동했을 거라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동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가동했다면 이건 주한미군 문제일 수도 있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사드의 레이더가 가동이 됐다면 이거는 주한미군의 존재 문제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한미연합 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새 정부하고 동의 없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드가 지금 소파 협정 위반이었잖아. 사드 부지가 소파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가동을 했다? 그럼 이거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야, 이거. 그리고 이거 황교안이가 이거를 눈 감았다, 몰랐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되는 거고, 공모했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로 처벌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예. 지금 김관진에 대해서 감사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는데, 김관진이 감사 중이다라는 기사 좀 갖고 와보실래요? 예. 소파협정 위반이야. 사드 부지 문제가, 왜냐하면, 주한미군에다가 땅을 빌려줄 때는 그 땅에 대해서 소파협정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드 부지는 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소파협정 위반이야. 그런데 그 소파협정 위반인 걸 알면서 주한미군이 만약에 사드 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에 갔다 온 안보실장 말로는 아직 가동 중이 아닌 거라고,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시험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이지 공식적인 가동이 아닌 것처럼 또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기를 돌려서 가동 중인 거냐, 이게 주한미군에서 공식적으로 가동 중인 거냐. 공식적으로 가동 중이라면 이건 소파협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동했다. 이거는 황교안의 문제이고, 지금 김관진이 최대 실세 여기에 나와요? 감사 중이라고? 김관진 FA 사업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에서. 이건 주한미군 사령부하고도 연관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한 거야, 미국에서. 김관진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사실은 군대 핵심 기관을 김관진 인맥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 군 최고 책임 체계를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보직을 김관진 한민구 인맥이 잡고 있다는 거야. 저 알자회하고 독사회 얘기 나오는 게 왜 심각하냐. 군 기무사, 군 정보당국을 비롯해서 군의 주요 요직을 지금 한민구하고 김관진 개인 인맥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비공개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뭐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는 둥 이따위로 몰아가려는 새끼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야 된다는 거야. 주둥이를 아주 꼬매버려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요. 박형철 이인걸이 밤샘 조사 중이다. 이인걸은 지금 안 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 국방부의 사드 발사 사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각종 부패 사건 감찰과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됐다.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행정관이 현재 연일 밤을 새며 사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한민구와 김관진을 대면 조사 역시 박 비서관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한총련 등 공안사범 수사를 담당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끝에 퇴직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행정관은 뭐 검찰이었고 지금 이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 그 내곡동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박 비서관은 가브로톡텍의 사측 변호를 맡았다. 그래서 이번 국민께서 사과를 했다. 검찰에서 공안 수사로 날카롭게 이름이 날이 선 두 사람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그 가습기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실망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사는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인걸이 옥시가 아니라 홈플러스였대잖아. 이인걸이 옥시 변호사가 아니라 홈플러스 변호사였대. 예. 이인걸이 내곡동 사저 사건에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야? 확실해요? 이인걸 내곡동 사건하고 관계없다고 나왔어요?